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년에 드디어 또 월드컵이네요. 네.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역사상 최초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 6월 개막을 앞두고 피파가 얼마 전에 경기 티켓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각국 축구협회를 통해서 판매되는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개막전의 경우에 평균 2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70만 원이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최대 8,680달러, 하나로 얼마죠? 1,3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혹은 교수님께서 예.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보려고 한다면 예. 직전 월드컵인 카타르 월드컵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티켓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났다. 과도한 인상폭을 이번에 설정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야, 제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사실 이번 대회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이란 예상이 많긴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드컵 유치 경쟁이 있었던 2018년 당시에 이들이 공식 입찰서에서 제시한 가격이 이미 이전 대회들보다 많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가격은 입찰 당시에 써냈던 가격보다 174%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피파가 입장권을 1등석부터 4등석까지 좀 차등해서 나눴는데 이번에는 가장 저렴한 4등석을 폐지했어요. 이 정도면 축구 팬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결국 팬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피파가 이제 월드컵 전 경기를 대상으로 60달러짜리 최저가 입장권을 새로 출시하면서 대응을 했어요. 예. 이 입장권은 참가국들의 축구협회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이 축구협회들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충성도가 높은 팬들에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숫자가 전체 좌석의 1.6%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대응이었죠. 이거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팬들의 주머니를 이렇게까지 탈탈 털어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티켓 가격은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예. 추후에 더 오를 여지도 있어요. 허허. 피파가 이번 대회부터 입장권에 이제 유동 가격제라는 걸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수요와 티켓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라서 이제 유명 축구 스타들이 출전한다. 그런 경기에는 입장권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파가 대놓고 입장권 재판매를 허용했는데요. 이제 원래 암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양지로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사고 팔 바에는 그냥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사고 팔아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식 재판매 플랫폼을 론칭해서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판매 티켓 가격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승권 입장권이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 지금 $10,000 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피파는 이렇게 재판매 수수료 수익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이거 제 그냥 추측입니다. 네. 이번 대회 출전국이 늘어나는 것도 역시 뭔가 입장 수익이라든가 이런 상업적인 판단이 깔린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는 월드컵은 32개 국가가 이제 진출을 해서 조별 경기를 치른 다음에 16강 진출국부터 이제 차례차례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번 대회부터는 48개 국가가 참가하는 등 대폭 출전국이 확대됐습니다. 이거 역시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참가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면 일단 중계권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광고 수입도 늘어나고 티켓 수입까지 확대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출전 개국 숫자를 32개국이 아니라 48개국으로 늘리면 혹시 가장 큰 시장 가지고 있는 중국도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맞아요. 중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
5개 대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피파가 중국을 정말 탐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도 많고 또 자본도 막대하다 보니까 후원이랑 광고도 그렇죠. 굉장히 턱턱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아 대륙에 할당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원래는 4.5장이었는데 4장 늘려서 8.5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본선 진출을 또 실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못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뭐 피파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티켓 가격이 비싸지는 게 뭐 월드컵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슈퍼볼이나 올림픽, F1 같은 경기에서도 티켓 가격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티켓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팬들은 비싼 티켓 값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그 송경제 통해서 여러 차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만 메가 이벤트라고 하죠.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이런 게 다 적자로 끝난 경우들이 네. 너무 많아서 뭔가 유치하려는 나라들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긴 자구지책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그런 대형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는 열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식었습니다. 이제 국제 대회를 한번 유치하려면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거기까지 뚫리는 도로도 건설을 해야 되고 숙소와 같은 인프라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를 끝마친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해당 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적자를 그나마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선 당시에 원래는 이제 이 올림픽 때 베이징이 결국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는 중국을 포함해서 총 6개 국가가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중에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노르웨이는 결국 자국의 그런 여론 비난과 비용 문제로 마지막에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경쟁해서 베이징이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랬군요. 그래서인지 뭔가 점점 더 공동 개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030년 월드컵 역시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이 공동 개최합니다. 그리고 일부 개막전은 남미 대륙에서도 진행이 돼요. 예. 그런데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 주민들은 피파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대회 개최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면 주민들의 삶의 질만 떨어질 뿐이다.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대회를 흑자로 유지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피파도 뭔가 수익 구조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그것은 달리 말하면 팬들 호주머니 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그 의미를 피파가 좀 주도해서 퇴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 한 번을 보려면 일단 그 해당 국가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숙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이미 이만큼 쓰는데. 네.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도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용어가 프론 샌드위치 부대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프론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인데 네. 이제 현역 시절에 아시겠지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로이 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이 선수가 2000년도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 용어가 유래됐습니다. 이 로이 킨이 이제 응원하는 팀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축구를 관람하러 오는 상류층을 겨냥해서 이들을 프론 샌드위치 부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뭐 풋볼의 그 철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다. 뭐 술 몇 잔 마시고 프론 샌드위치 몇 개 먹으면서 정작 그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응원하기보다는 뭔가 사교 분위기 아니면 경기 이후에 네트워킹 행사 등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상류층들의 가벼운 팬층이라는 의미에서 프론 샌드위치 부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뭐 실제로 경기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팬들보다는 그저 뭐 파티식으로 네트워킹을 즐기고 또 유명 스타들을 보는 일종의 경험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CNN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피파 회장 잔니 안판티노가 북중미 월드컵은 104번의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셈이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슈퍼볼이 아시다시피 많은 광고가 붙는 아주 대표적인 상업형 그 대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파가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이 발언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축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것이 최소한의 장비, 공 하나밖에 필요가 없고 또 단순한 규칙 덕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후 때나 아니면 대륙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대중성이 이 축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월드컵이 이렇게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벤트로 변질이 되어 간다면 대중성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경기를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전통적인 팬들이 많이 밀려난다면 월드컵의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피파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경기장 전기료 아끼겠다고 전반 후반을 20분으로 줄이고 10분 뛰다가 갑자기 중간 광고 보고 그쵸, 다시 그쵸. 뛰라고 서 있으라고 할 수도 1분만 있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이러면 진짜 팬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단순히 적자 메우겠다고 입장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피파도 많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직접 사냥해서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죠? 네, 아마 총기 소지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쉽게 상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요즘 미국에서는 사냥이 윤리적 소비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동물을 사냥하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더 건강하고 환경에도 덜 해롭고 심지어는 생태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런 인식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실내 활동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야외로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사냥을 새롭게 접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냥이 뭐 주로 농촌이나 아니면 미국 남부 지역 아니면 전통적으로 사냥을 해왔던 그런 가족 단위에서만 즐기는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사냥 입문자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들의 성별을 따졌을 때 여성들의 참여도 굉장히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사냥을 하느냐. 근데 미국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고기를 먹으려면 이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먹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냥을 통해서 얻는 육류를 와일드 프로틴, 즉 야생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예. 유명 팟캐스터인 조 로건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단백 식단과 함께 야생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유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야생에서 사냥한 육류는 일반 마트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를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정 먹고 싶다면 직접 사냥을 하거나 지인에게 나눔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냥 애호가들이 주로 사냥해서 먹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닐가이라는 영양인데요. 영양. 네, 원래는 인도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많이 서식했던 동물인데 1920년대 초반경에 텍사스의 굉장히 큰 대형 목장, 킹 렌치 목장을 통해서 이 닐가이 영양이 유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35,000만 마리 정도의 야생 닐가이가 텍사스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미 대륙에 원래 살던 애들이 아니네요. 네, 아시아가 원래 서식지였습니다. 근데 이 닐가이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토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텍사스 정부가 관리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텍사스 주 정부가 닐가이를 외래종으로 분류를 해서 포획이나 사냥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냥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주의 허가만 받게 된다면 자유롭게 사냥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닐가의 영향이 크기도 굉장히 커요. 뭐 수컷 기준으로 키가 한 1.5m 정도 되고 몸무게는 최대 300kg에 달해서 한 번 사냥만으로도 우리가 100파운드 이상의 고기를 얻을 수 있다. 냉동고를 꽉 채울 수 있다. 이러한 매력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맛이 소고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해요. 예. 그래서 닐가이가 맨 처음 유입된 킹 렌치 목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 닐가이 사냥 수요가 25% 증가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왜 윤리 소비와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과 생태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닐가이가 사냥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동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의 대형 목장주들은 이제 닐가이를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개체 수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포획을 해버리면 다음에 사냥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또 너무 포획을 제한해버리면 번식이 과도해져서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례가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1972년에 야생동물 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거의 모든 사냥이 불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 닐가이 개체수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 개체수가 손쓸 새 없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닐가이들이 단순히 뭐 야생에서 뛰노는 것만이 아니라 농작물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닐가이가 밤이 되면 농경지로 스르륵 내려와서 콩이나 망고의 꽃 같은 걸 먹어치우고 예. 특히 사탕수수 밭에서 이제 뒹굴면서 이제 작물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닐가이를 퇴치하거나 울타리라도 쳐야 되는데 네. 이 닐가이가 소의 일종으로 분류가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문화가 지배적인 인도에서는 이 닐가이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참다 못한 농민들이 닐가이를 사살하기도 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사냥을 금지했을 때 생태계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인간의 피해도 막심해졌다라고 이제 옹호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소비가 가능하다. 예.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옹호론자들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고기보다 직접 사냥한 고기가 더 윤리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장식 축산에서는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짧은 삶을 살다가 도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닐가이는 자연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뛰놀다가 이제 총성 한 발로 이제 생을 마감하니까 이제 또 사냥꾼 역시 이러한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먹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생명을 취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고기를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판매할 수는 없지만 이제 먹지 않는 분량은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푸드뱅크에서 텍사스 일부 푸드뱅크에서는 닐가이 같은 외래종 고기를 아예 가공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즉 사회적 자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런 식의 육류 섭취가 당장 대중화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뭐 소나 닭, 돼지고기를 선호하고 또 야생고기의 그런 독특한 맛이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조리하기도 뭐 쉬운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사냥이 생태계 보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담론이 힘을 얻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육류 소비 방식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태계의 우리 인간도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냥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발상의 전환인 것 같은데 좀 신선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중년층 사이에서 뜻밖의 직업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어떤 직업입니까? 네,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트럭 운전사입니다. 아, 미국에서는 최근 트럭 운전이 단순한 뭐 블루칼라성 직업이 아니라 중년 이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두 번째 커리어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찍이 은퇴한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장거리 운송업이라는 것이
생활 리듬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진입 장벽이 꽤나 높은 직업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자녀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장년층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어줘요. 예. 그런데 이런 관심과는 달리 아직까지 트럭 운송의 인력 수급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선 운전자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트럭 운전사의 중위 연령이 한 45살 정도거든요. 이 중위 연령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왜 이렇게 좀 중장년층들에게만 인기가 있느냐.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요건들이 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요. 집을 비워야 하는 게 기본인 그런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된 육체 노동도 수반이 돼요. 그렇죠. 특히 이 Z세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고 또 재택근무에 익숙하다 보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하는 직업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젊은 세대가 진입하기에 초반 비용도 좀 든다는 게 문제인데요. 상업용 운전면허를 따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임금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신규 인력 유입은 줄어들고 있고 기존 인력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됐어요. 그리고 재직 중인 사람들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일부 운송회사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이직률이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그럼 전원이 이직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짧게 근무하고 짧게 이제 퇴사를 하고 그런 구조인 건데 예. 이렇게 운전사들이 그러면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예. 트럭 운전자들이 임금 구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물을 싣고 실제로 달리는 구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요. 예. 화물이 있는 곳까지 빈 차를 끌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예. 이 구간은 따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역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런 적재 작업이 2-3시간이라도 지연이 돼버리면 그 이후의 일정이 모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운전사들의 임금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근데 트럭 운송 산업은 소비자들이 무언가를 구매해야만 그 활기가 도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즉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팬데믹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급감해 버렸습니다. 네. 결국 트럭 운전사들이 과잉 공급 상태에 놓였고 운송 운임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상황이 중장년층이 제2의 직업으로 트럭 운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중장년층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트럭 운전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트럭 운송이 미국 물류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예. 즉 트럭 운전사들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 전체적인 어떤 파급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화물의 한 70% 정도가 이런 상업용 트럭으로 운송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구에서 수입품을 내린 것을 다시 유통업체로 보낸다든지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을 운송한다든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에서 배송받기까지 거의 모든 소비재가 트럭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럭 운전사들이 고령화되고 또 운전자의 수까지 부족해지면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운송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럭 기사 부족 문제가 이제 심해질 때마다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배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가장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통업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이 비어있는 트럭 운전사들의 자리를 새로운 인물들로 채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월마트가 최근 3년 사이에 운전자 수를 33%나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트럭 운전이 육체 노동 강도가 굉장한 업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월마트가 어떻게 여성 운전자를 확보해서 여기 빈자리를 메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운전자들이 갖고 있던 불편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주면서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불규칙한 일정이 불만이었고
예. 또 안전 문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열악한 근무 환경 요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손봤는데요. 예. 일단 월마트는 트럭 운전사의 초봉을 업계 평균의 2배 수준까지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 11만 5천 달러까지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노선과 그 근무 일정을 최대한 고정해서 예측 가능한 근무가 되도록 해줬습니다. 예. 일정이 비교적 명확하니까 만약에 가족이 있더라도 혹은 체력에 자신이 없더라도 내가 이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2인 1조 운행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예. 트럭 운전은 도로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예. 그래서 월마트는 알래스카처럼 이렇게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2인 1조를 반드시 투입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은 차량을 개조하면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해주는데요. 월마트 운전자들의 트럭은 일반 트럭보다 큽니다. 네.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도 내부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온도가 조절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고요. 예. 외딴 지역에 가서도 이제 위성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트럭을 운송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운전사들의 사무 공간으로 개조를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월마트가 인력을 외부에서만 유입시키진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이나 창고에서 근로하던 근무자 등 내부 인력의 직무를 운전사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을 해봤는데요. 이들에게 트럭 운전 교육을 시켜주되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000명 정도가 이 과정으로 직무가 전환이 됐고 월마트의 트럭 운전사 중에 여성 비중은 18%까지 확대됐다고 해요. 월마트가 진짜 트럭 운전할 분 확보하려고 절실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사가 부족하면 매장 진열대도 비워버릴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아마존이랑 이 배송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노동력 부족이 기업의 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시대에서 월마트의 사례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해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율주행 관련한 학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미래에는 가장 먼저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분야 중에 하나가 트럭 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맨 앞자리에만 자율주행이 운전하거나 또는 사람이 운전하면 그 뒤에 트럭들은 그냥 일정 간격으로 따라가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뭐랄까요, 그 자율주행의 그 기술력이 덜 투여돼도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